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클리 부동산 수첩의 진행을 맡은 머니투데이 방송 윤석진 기자입니다. 저번 둔촌주공 위클리 마감 영상이 평소보다 조회수도 잘 나왔고 댓글이 무려 9개가 달렸습니다.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네. 기자님 표정도 말투도 너무 재밌으세요. 왜 웃긴지는 모르겠는데요. 진지한데 어쩐지 재밌어요. 네,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댓글을 보고서 제 동생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하는 거를 저희 이제 아내랑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랑 동생한테만 얘기를 했는데 말투도 딱 동생이더라고요. 전화해서 바로 물어봤는데 자기 아니라고, 자기 그렇게 판가한 사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좀 묘해졌어요. 뭐 제 지인이 아니라 다른 분이니까 감사한데 내 동생이 내 방송을 안 보고 있구나. 네, 그래서 좀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묘한 감정이 됐어요. 네, 좀 시작은 유쾌하지만 사실 오늘 다룰 주제는 좀 무겁습니다. 오늘 제가 가볼 곳은 양천구 신월동이에요. 빌라나 오피스텔들이 이제 많이 밀집된 곳이고 거기 이제 1인 가구 청년분들이 이제 많이 살아요. 거기에서 이제 전세 사기 사건이 좀 발생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이 기차에 올라타기 전에 방금 이제 만나고 왔거든요. 이분이 20대 여성분이시고 이름은 이제 임고은 씨입니다. 이제 가명이에요. 이제 2년 전이죠. 2020년 12월 당시 때 그때 이제 전세 계약을 이제 맺고서 2년 계약을 했으니까 이제 올해 12월이 만료고 2개월 전에는 집주인한테 연장을 할 건지 이사 갈 건지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집주인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안 돼요. 공인중개사분께 연락을 합니다. 근데 약간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집주인분이 죽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 임고은 씨께서 그 얘기를 듣고서 기사를 엄청 뒤져봤겠죠. 확인을 했는데 그분이 바로 본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었던 김 씨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김 이름 나가도 돼요? 삐처리 해드릴게요. 그래도. 본인이 그 계약서상에 보니까 이름이 김이었고 그분이 요즘에 화제가 됐던 빌라왕이라는 분이었던 걸로 이제 뒤늦게 확인을 한 거예요. 불과 뭐 며칠 전의 일입니다. 이 김 씨는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무려 1139채나 소유한 집 부자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분을 빌라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은 씨가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만났대요. 그때 인상착의를 봤을 때 뭐 특별할 것 없는 그런 40대 중년의 그 아저씨였고요. 그리고 조금 기억에 남는 건 이분이 말이 한마디도 없었대요. 그냥 뚜벅뚜벅 걸어와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그냥 사인만 하시고 가셨다는데 그 고인 씨한테 따뜻한 커피를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웬일이지, 집주인이 이렇게 되게 따뜻한 분이다 라는 마음으로 기쁘게 이렇게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등기부등본 같은 거를 확인을 했고요. 그 안에서는 뭐 어떤 문제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깨끗했죠. 그래서 당연히 계약을 체결한 곳이고요. 이런 문제가 고은 씨만의 문제가 아니죠. 주택도시보증기금, 보증보험을 가입한 분들이 500여 분 정도로 지금 있다라고 좀 집계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170분이 이제 12월 연내죠. 계약이 만료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계약을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분들이세요. 이 김 씨 분이 10월 14일에 서울 중고호텔에서 이제 사망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허그의 프로세스상 먼저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하고요. 임차권 설정 등기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절차를 거친 다음에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아예 못하는 겁니다. 이제 뭐 양궁으로 치면은 관역이 없기 때문에 화살을 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상속법상 당사자가 아니어도 부모님이나 사촌 이내의 친족이 그걸 이제 물려받으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모님이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를 결정을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허그 직원분들이 방문을 했다고요. 지난달에 처음 갔는데 그 부모님께서 오지 말라, 전화도 하지 말라, 생각할 시간을 달라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 당사자가 없으니 지금 이제 세입자분들은 그냥 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어쨌든 허그의 보증보험 상품을 가입한 분들은 시간이 좀 흐를지라도 나중에는 그 보증금을 전액 이제 환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이제 상속 포기를 하시고 사촌 이내에 다른 혈족이 또 포기를 하고 법원으로 갑니다. 그럼 법원에서 법적 상속인을 지정을 합니다. 이제 보통 변호사라고 해요. 전문 변호사가 그 일을 맡아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건데 이 기간이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이 걸리고요. 허그 직원분 말로는 이거는 뭐 역대급 전세 사고기 때문에 뭐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2020년도 때 전세 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저리에 받았을 거예요. 그동안에 어땠습니까?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거기에 따라 시장금리가 계속 올랐잖아요. 엄청나게 부담이 더 커진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보증보험에 안 드신 분 있어요. 뭐 못 드신 분일 수도 있겠지만 안 드신 분들은 정말 최악의 상황인 겁니다. 이분들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보증금을 내가 전액 환불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다고 했을
떨어졌을 때 이게 이제 팔리잖아요. 시장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특히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환급성이라든가 가격 상승 전망이라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게 제값에 당연히 팔릴 수 없고,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1차로 돈을 떼어가는 부분이 국채나 지방세입니다. 여기서 먼저 돈을 감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세입자분들에게도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김씨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만 63억 원 정도의 그 체납액이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 세금 체납분과 그리고 지금의 부동산 경기를 이제 감안을 했을 때 보증보험에 가입을 안 한 분들은 정말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내 돈을 그냥 날려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위기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뭐 빌라가 이제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에 국세가 우선이어가지고 공매에 넘어갈 만한 집이 몇백 개가 된다고 하면 어떤 순서로 경매를 하는지, 그리고 그 62억 원이라는 세금은 어떤 기준으로 차감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작년이라든지 했던 그런 분들은 아직 좀 전세 계약 만료 기간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작년에 그 계약을 맺으신 분들은 내년까지 살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경매 절차라든가 보상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그 이유가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제 경매를 통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는 거는 이제 당장 임박한 분들 있죠. 그 분들에게 먼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좀 확실하게 느낀 게 있어요. 전세 반환 보증보험은 꼭 들어야겠다. 저는 전세 집을 그동안 계속 살면서 이거를 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두 가지 이유죠. 내가 뭐 그런 전세 사기 당하겠어? 아니란 마음이죠. 또 한 가지는 비용을 따지다 보면은 조금 아까워요. 보증보험 요율이라고 하는데요. 적게는 0.1%에서 많게는 0.15%. 주택 3억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거기는 0.122% 정도가 이게 매겨져요. 1년 기준으로 따지게 됐을 때 36만 원입니다. 제가 이제 사회 초년생일 때 너무 큰 돈이었어요. 그게 고시원에 살면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장가를 가기 위해 돈을 모으던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1,000원 한 장짜리가 아쉬웠습니다. 그때 제가 그 김혜자 선생님께서 나오는 그 도시락을 많이 사 먹었어요. 그게 4,000원이었거든요. 김혜자 선생님의 도시락을 180개를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요즘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런 푼돈을 아까워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침체되고 막 집값이 막 엄청나게 뭐 30%씩 떨어지고 이럴 때 이것도 보험인 건데, 보험을 운영하는 기구에서 좀 사고가 나거나 해서 못 돌려줄 가능성이나 어떤 구조적인 리스크 같은 거 없나요? 다행히 그런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이제 예산입니다. 이게 이제 허그라든가 이런 이제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곳이 국가 이제 그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다 예산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보증금을 처리를 하고 있어요. 물론 경매를 통해서 그 자금들을 회수를 하겠지만 그거는 당연히 원금에 비해서 원래 액수에 비해 가지고 부족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이런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재정 악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누구 돈입니까? 우리 돈이 세금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허그의 부채 문제는 심각해요. 점점 더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허그에서 그 보증사고가 발생한 그 금액이 2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 중에서 이게 뭐 대의변제 해가지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돌려받은 돈도 있지만 끝까지 못 돌려받은 돈도 있잖아요. 그 액수가 1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거는 다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국민 예산이라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의 돈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허그라든가 보증기관들에서 하는 그런 보증보험료를 좀 낮춰야 한다. 법을 개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점점 더 예산 손실액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갭 투자에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이 김 씨의 사례가 정말로 뭐 교과서적인 사기꾼들에겐 교과서가 되겠네요. 그런 어떤 전형적인 사기 형태라고 해요. 자기 자본이 하나도 없어도 보증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돈을 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한정 점점점 이렇게 허그의 어떤 지원을 늘리는 것은 나중에는 국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가 될 수 있다. 이런 또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이 방송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풍성한 이슈 정리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위클리 부동산 수첩의 윤석진 기자였습니다. 뭐 구독과 좋아요인가요? 알림 설정까지? 나도 안 하는데. 쑥스러워 이런 거. 내가 유튜버도 아니고.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거 했잖아. 구독과 좋아요를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이거 다시. 이거 너무 어려워.